나는 꼭 성공해서 서울에서 이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버림받은 쪽이었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난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가족도 사랑도 양심도 하나씩 내던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인생의 끝에서야 깨달은 것. 그것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부와 명예를 손에 쥔 채로. 자, 그럼 시작할게요. 1974년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에도 이 마을은 여전히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깊은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새어나오는 라면 끓이는 냄새. 그 마을의 가장 낡은 집에서 박민준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몸이 성할 때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몸이 아플 때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는 날이면 목소리가 커졌고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어린 민준은 방구석으로 몸을 더 깊이 웅크렸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이 언제나 거칠었고 허리가 언제나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늘 조용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공부해라. 공부가 전부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귀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칼처럼. 초등학교 때 민준은 반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노트는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교과서는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었지만 그 안에 줄을 긋고 또 긋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이 분식집 앞에 모여 떡볶이를 먹을 때 민주는 지갑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수학여행 날 버스에 오르지 못하고 혼자 빈 교실에 앉아 있던 날. 체육복을 못 사서 체육 시간마다 교복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던 날들. 그 수치심은 민준의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난다.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민준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이수진이 전학을 왔습니다. 수진의 집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수진과 남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늘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건 겨울 방학 직전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민준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수진은 그 옆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2시간이 지났을 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개 빌려도 될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끼리 따뜻한 데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데워주었습니다. 민준이 수학을 가르쳐주면 수진은 국어 작문을 봐주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비웃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넌 반드시 될 거야.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뭔가 되더라. 그 말이 민준에게는 산소 같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한 건 민준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힘든 시간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날 밤 수지는 전화를 받고 새벽에 민준이 있는 골목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민준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가을 민준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밭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터진 건지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멀어지는 거리가 두 사람 사이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서울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차가웠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의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이 올라가야 할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학교 도서관 보조, 눈을 감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나날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쁨이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잊게 해 주었으니까요. 경영학과를 선택한 건 의도적이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모이는지 그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2학년 때 민준은 처음으로 학교 내 스타트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강도연을 만났습니다. 강남 출신의 지방까지 탄탄한 도연은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실행력이 부족했고 민준은 아이디어는 없었지만 지독한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준은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 집에 초대받아 갔던 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품이 넓은 소파, 냉장고 안에 가득 찬 음식들,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는 사람들. 그곳에서 민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타는 것 같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렇게 산다. 그때부터 민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입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장학금에서 떼어낸 돈으로 브랜드 티셔츠 하나를 샀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스펙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곁으로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요즘 바빠?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밥은 먹고 다녀? 응. 짧은 대답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3학년 여름방학 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면접 날 민준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셔츠를 다렸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민준은 자신이 가진 가난의 역사를 전략적으로 꺼내놓았습니다. 불쌍하게가 아니라 무기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수진을 보러 내려가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수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민준에게는 편리했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바쁘지? 괜찮아. 넌 공부해라. 민준은 주말에 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반쪽 얼굴이 굳어버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을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인턴십이 끝나고 취업이 됐습니다. 같은 대기업의 전략기획팀. 동기들 중에 민준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도연은 술을 사주며 웃었고 민준도 웃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 있다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취직 2년 차 민준은 팀 내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상사는 민준을 저 친구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민준에게는 마약 같았습니다. 그 시기에 회사 내 세미나에서 오지연을 만났습니다. 유복한 집안, 해외 MBA 출신, 세련된 외모. 지연은 민준의 능력을 처음으로 대등하게 알아봐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준이 그렇게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자주 회식 자리에서 마주쳤고 업무 협조를 빌미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 다음에 연락할게. 다음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민준은 수진과 헤어졌습니다. 전화로. 미안해, 수진아. 나 지금 너한테 제대로 된 남자친구가 되어줄 자신이 없어.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민준이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있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손봐야 했으니까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 반신이 불편한 상태였고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민주는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직접 내려가는 건 명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30대 중반 민주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독일 차를 몰았습니다. 정장은 맞춤이었고 시계는 스위스산이었습니다. 지연과 결혼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하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손이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가 여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됐다. 민주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1분쯤 있다가 놓았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는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상주로서 빈틈없이 역할을 다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인사를 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빈소의자에 앉아서 민주는 오래도록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민준의 이불을 조용히 덮어주던 그 아버지. 민주는 그 기억을 너무 오래 묻어놨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지연과 민주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시간표를 살았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바빴으니까요. 40대에 접어들면서 민주는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봄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민준아,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더라. 병원 가봤더니 치매 초기래.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언제부터요? 좀 됐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 주말 민주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어머니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민준이 언제 왔었는지 뭘 먹었는지 적어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민준이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혀가는 것들 속에서도 그것만은. 저녁을 먹고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갑고 작은 손. 그 손이 새벽에 삭바느질을 하던 손이었습니다. 밭에서 흙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의 머리를 쓸어주던 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지,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 낡은 부엌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주말 민준은 오래 걷다가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슈퍼마켓 앞이었습니다. 수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10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먼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주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수진의 아이가 수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어머니 뵈러 왔어? 응. 어머니 많이 챙겨드려. 좋은 분이셨잖아.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끊어버려서 전화 한 통으로 너에게 기대고 기대다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수진이 먼저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이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수진은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잃은 게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소파는 품이 넓었고 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23세 민준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지금 여기 다 있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높은 직급, 통장 잔고, 그 모든 것.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민주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혼자 메모지에 날짜를 적어가며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며칠간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수진이 새벽에 골목 앞까지 달려오던 날 자신이 한 건 무엇인가?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신은 달려간 적이 있는가?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올라가면서 민주는 계단마다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었고, 그 다음은 감사였고, 그 다음은 애정이었고, 마지막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명함 한 장.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내려갈게요. 어머, 바쁠 텐데. 괜찮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만큼 환하게. 그 웃음이 민준이 그동안 놓쳐온 것 중에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게.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올라와 대기업 이사 자리에 앉았고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대단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 자신의 눈에는 그 인생이 이제야 온전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 곁에 더 자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면 같이 웃었습니다. 낡은 밥상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지영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상처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주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성공은 끝에 누가 남아있는가를 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조용한 비극인지를.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둔 사람이 있나요? 연락하세요. 오늘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그 사람들이 기다려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처럼 삶의 무게를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매주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